전기적으로 항상 중성이다. 원자란 전기적으로 항상 중성 상태여야 한다는 거. 그래서 원자 번호가 얘 같은 경우가 지금 전자가 6개 돌고 있는 원자다. 딱 보는 순간 탄소구나라고 판단해야 되는 거죠. 전자가 6개. 탄소는 원자 번호가 6번이니까 양성자가 몇 개 있다는 거냐? 6개 있다는 겁니다. 이 원자 번호가 의미하는 게 양성자의 개수야. 그런데 얘가 중성을 띄어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를 띄는 입자가 6개라면 마이너스 입자도 6개 있어야겠죠. 그래서 전자도 6개가 돌고 있어야 돼. 1차 껍질에 전자가 2개 있을 거고요. 나머지 4개가 2차 껍질에 이렇게 존재하게 될 겁니다. 그죠? 책에서는 6개를 쭉 나열시켜 놨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껍질별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리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원자의 구조를 우리는 알고 있고요. 가운데 플러스 6을 이렇게만 그려놨지만 수소 같은 경우는 원자 번호가 1번이라서 양성자가 혼자 있는 거고 전자도 하나만 돌고 있는 게 수소인데 헬륨 같은 경우는 원자 번호가 2번이잖아. 플러스가 2개가 가운데 뭉쳐 있는 거고 전자도 2개가 돌고 있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플러스가 가운데 뭉쳐 있을 수 있냐가 이슈입니다. 플러스끼리 뭉치는 건 어려운 일이야. 왜냐면은 플러스는 서로 밀어내는 청력이 존재하니까. 청력을 상쇄시키고 서로 달라붙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입자가 누구야? 중성자죠. 중성자가 최소한 양성자의 개수만큼 존재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안쪽에 있는 양성자의 개수하고 중성자의 개수가 지금 해야 돼? 수업 중인데? 자, 그래서 양성자 2개를 뭉쳐있게 하려면 중성자 2개가 필요하다. 그래서 양성자의 개수하고 중성자의 개수가 1대1을 보이는 걸 볼 수 있어. 근데 1대1을 보이는 건 원자 번호 몇 번까지만 가능하냐면 10번까지만 가능해. 다시 말해서 나트륨이 원자 번호가 11번이잖아. 양성자 11개 있겠지. 중성자가 11개가 아니야. 12개 필요해. 그래서
여기 23이라는 숫자가 써집니다. 왼쪽 위에 쓰는 저 숫자는 뭘 의미한다? 양성자의 개수와 중성자의 개수를 합친 것을 왼쪽 위에다 써줍니다. 자, 이름은 4라고 쓰는 거야. 정리하면 이 2라는 숫자는 원자의 번호죠. 이 원자의 번호가 의미하는 건 양성자의 개수이자 전자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 왼쪽 위에 써져 있는 이 녀석은 뭐라고 하냐면 질량수라고 그래요. 질량수라는 개념은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더한 것을 질량수라고 불러줍니다. 이 질량수를 결정할 때 원자번호 10번까지는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1대1로 들어가는데 10번을 넘어가면서부터는 양성자가 굉장히 많아지잖아. 그걸 안정화시키려면 중성자가 조금씩 더 필요하다고 보면 돼. 아주 심각한 예로 우라늄 같은 경우가 원자 번호가 92번이거든. 양성자 92개 있다는 뜻이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만약에 중성자가 92개만 들어갔다면 질량수는 184가 되어야 하겠지. 하지만 실제 질량수는 얼마 나온다? 235가 나오거든요. 중성자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대 1.5배까지 증가를 해요. 최대 1.5배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이제 시험 문제, 우리 이제 내신 문제 또 풀다 보면은 중성자 수가 막 이렇게 1.5배까지 증가하는 그래프를 보게 돼요. 그 그래프도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이 있다는 거 먼저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 질량 수를 알고 양성자 수를 안다면 여기서 이걸 빼면 뭘 할 수 있냐면 중성자의 개수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질량수에서 이걸 빼면은 중성자의 개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라늄의 중성자의 개수는 143개가 중성자의 개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숫자들을 이용해서 중성자 수, 양성자 수, 전자 수 전부 다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런 거 파악할 수 있으면 되겠어요. 그다음 원자의 구조를 좀 보면은 원자는 이렇게 가운데에 플러스 그리고 중성자를 띠는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돌고 있잖아. 그지?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이때 이 녀석을 원자 핵이라고 불러주고요. 원자의 핵. 얘를 전자라고 불러주고요. 이 원자 핵을 구성하는 입자가 양성자도 있고 중성자도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의 구조입니다. 자, 원자의 크기를 한번 상상해 볼 건데 원자는 이런 크기를 갖고 있을 때 이거 원자 전체의 크기를 운동장 하나라고 본다면 그 안에 들어있는 이 원자 핵의 크기는 작은 탁구공 하나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렇다면 원자 전체는 탁구공 같은 그 큰 운동장에 탁구공 같은 원자 핵이 있는 거고 되게 엄청나게 질량이 작은 전자가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인 거야. 얘가 질량이 얼마나 작냐면 양성자 하나의 질량이 1이라면 전자 하나의 질량은 1837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엄청나게 작아요. 그래서 우리 원자의 질량을 잴 때는 전자의 질량은 뭐한다? 무시합니다. 전자의 질량 무시하고 원자 핵의 질량만을 재요. 원자 핵의 질량이란 양성자의 질량과 중성자의 질량이 되겠죠. 양성자의 질량을 상대적으로 1이라고 한다면 중성자의 질량도 거의 비슷해. 거의 1이라서 질량을 4라고 상대적으로 4라고 쓰는 거고 이것이 뭐와 흡사하다? 질량수하고 흡사하죠. 자, 그래서 질량수가 4이기 때문에 질량도 4라고 말하면 되는데 그럼 안 됩니다. 실제 질량은 그렇지가 않거든. 그래서 실제 질량과 상대적 질량을 또 구분해줘야 돼. 이 숫자는 질량 수일 뿐이지 얘가 한 4 정도의 질량을 가진다라고 그냥 판단할 뿐이지 실제 질량이 4라고 또 말하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정리하면 원자는 크기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넓은 공간의 가운데 공 하나 있는 거고 나머지는 다 뭐다? 빈 공간이다. 원자가 빈 공간이기 때문에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물체들도 전부 다 대부분 다 빈 공간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앤트맨과 와스프 같은 영화 보면은 그 빈 공간의 크기를 줄이면 원자의 크기가 줄어들 거 아니야? 그래서 물체가 축소가 되고 빈 공간의 크기를 늘리면 확대가 되겠죠? 확장이 돼서 큰 거인 같은 것도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원자에 대한 그래서 이제 양자역학이라고 하는데 이런
양자화되어 있는 원자에 대한 학문이 양자 역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진리를 배우는 중이야.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야 라는 걸 배우는 중입니다. 자, 표를 좀 볼게요. 이 표는 뭐냐면 우리가 방금 봤던 양성자의 상대적인 전하량이 플러스 1이다. 중성자의 상대적 전하량은 0이죠. 실제 전하량은 이게 실제 전하량이에요. 실제 전하량을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플러스 1이 시험 문제에서 실제 전하량이 플러스 1이다. 중학교 때까지는 오케이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해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전하량이 따로 있고 상대적인 전하량이 따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좀 알아보기 쉽게끔 플러스 1이라고 말하는 거지 실제 전하량은 따로 있어. 그리고 플러스 1에 대한 전자의 전하량은 마이너스 1인데 전자의 실제 전하량도 이렇게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두 개의 전하량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완벽하게 동일하기 때문에 상쇄돼서 0이 되는 거예요. 똑같죠? 그 다음에 질량도 봐봐. 양성자 하나의 질량을 상대적으로 1이라고 했다면 중성자도 거의 1이라고 했고 전자 하나의 질량은 1837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그리고 질량이 조금 차이 나는 거 체크해요. 조금 차이 납니다. 완벽하게 실제 질량이 완벽하게 똑같진 않아요. 그래서 1.673, 1.675로 중성자가 약간 더 무겁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같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상대적 질량 따로 있고 절대적 질량이 따로 있다는 것 정도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나와 있는 원자 번호하고 질량 수에 대한 개념은 우리 여기서 정리를 했던 부분이야. 원자 번호란 양성자의 개수이고 양성자의 개수만큼 전자가 있어야 원자가 중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자 수와도 같게 됩니다. 원자 번호는 질량수는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더한 것을 질량수라고 하고요. 상대적인 질량이라는 표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질량수는 상대적인 질량을 나타내는 것이다. 표현할 때는 여기 왼쪽 아래에다가는 원자 번호, 왼쪽 위에다가는 질량수를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량수에서 양성자 수에 해당하는 원자 번호를 빼면 중성자 수도 알 수 있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뭐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우리가 좀 이제 앞으로 좀 어렵게 다루게 될 내용은 바로 동위원소에 대한 개념이야. 봐봐. 시험 문제 나옵니다. 동위원소란 원자 번호는 같아. 써있죠? 원자 번호는 같아. 즉 양성자의 개수는 같아. 하지만 뭐가 달라? 중성자의 개수가 다른 것을 동위원소라고 합니다. 얘도 수소고 왜 양성자 하나니까? 얘도 수소야. 양성자 하나니까. 얘도 수소야. 양성자 하나니까. 하지만 중성자가 하나 달라붙어 있고 얘는 두 개가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동위원소들이다. 셋의 관계가 뭐다? 동위원소라고 불러주는 거야. 동위원소는 질량을 재면 얘보다 얘가 무겁겠죠? 얘보다 얘가 무겁겠죠? 그죠? 무거우니까 이 동위원소는 무게가 다릅니다. 그죠? 무게가 다르다는 건 생각해봐. 무게가 다르다는 건 화학적 특징일까? 물리적 특징일까? 물리적 특징이라고 말합니다. 물리적 특징. 자, 무게가 달라지는 건 물리적 특징이라고 말해. 그 다음에 우리 알고 있어. 원자과 전자가 다 몇 개야? 하나잖아.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 건 원자과 전자 수거든요. 이 동위원소들은 원자과 전자 수가 같아 달라? 같아요. 그러므로 화학적 성질은 같은 거야. 정리하면 동위원소들은 화학적 성질은 같지만 뭐는 다르다? 물리적 성질은 다른 겁니다. 그 다음 우리 헷갈리게 하는 게 뭐냐면 끓는 점, 녹는 점은 화학적 성질 같아? 물리적 성질 같아? 왠지 물질마다 끓는 점이 다르고 막 그러니까 화학적 성질 같잖아. 결론부터 말하면 물리적 성질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가 봤던 무게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 이걸 이해해보자.
여기 A라는 물질들이 모여있고 B라는 물질들이 모여있어. 여기는 그냥 기본적인 아주 가벼운 수소들이 모여있고요. 여기는 무거운 수소가 모여있다라고 합시다. 그죠? 그러면 전체 질량은 누가 더 많이 나가겠어? B가 더 많이 나가겠죠? 자, 질량은 뭐에 비례하냐면 바로 중력이라는 크기에 비례합니다. 중력이 다른 말로 뭐야? 만유인력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A라는 입자가 서로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 가벼우니까 질량이 작게 나가니까 만유인력도 작겠지. 그치? 근데 오른쪽 녀석들은 질량이 무거우니까 만유인력도 커. 서로 세게 잡아당긴단 말이야. 서로 세게 잡아당기니까 이걸 뜯어내는 게 쉬워, 어려워? 어렵다. 그래서 녹는 점, 얘를 녹이기 위해 필요한 온도, 녹는 점과 끓는 점도 누가 더 높다? 얘가 더 높다라는 겁니다. 얘를 녹이고 끓이는 게 얘가 더 힘들다고요. 조금 다른 표현법으로 뭐라고 말하냐? 이 자식들의 분자량이 커. 분자량이 큰 놈들이 훨씬 더 서로 세게 잡아당기니까 이걸 끊어내서 녹이거나 이걸 끊어내서 끓이기가 더 힘들다고 말하는 거야. 그래서 분자량이 클수록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아진다. 분자량을 결정하는 것은 양성자 플러스 중성자의 개수. 그죠? 무게잖아, 무게. 아까 무게가 물리적 특징이라며. 그럼 물리적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끓는 점, 녹는 점도 달라진 거지. 그러므로 끓는 점, 녹는 점도 보다 물리적 특징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어요? 어디 있죠? 나와 있습니다. 밑에 나와 있어. 이 셋의 관계를 동위원소 관계라고 불러주는데 체크해봐. 동위원소는 화학적 성질은 같다. 그죠? 왜? 전자수가 모두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원자과 전자수 때문에. 하지만 밀도, 녹는 점, 끓는 점 같은 물리적 성질이 다르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분명히 적혀 있어. 물리적 성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상식에 의존하면 안 돼. 그래서 지금 우리 옛날에 화학 배울 때 끓는 점 배운 것 같은데 하면서 이걸 화학적 성질로 분류하면 안 된다라는 말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좀 조심해줘야 될 부분이에요. 밀도도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질량과 관련된 거잖아. 그래서 질량에 관련된 거, 녹는 점, 끓는 점 역시 질량에 관련된 녀석이라서 물리적 성질이라는 꼭 기억합시다. 자, 그 다음에 우리를 또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바로 평균 원자량입니다. 평균 원자량. 여기 염소의 평균 원자량을 지금 구할 건데 봐봐. 자연계에 존재하는 염소는 35짜리 질량수를 가진 녀석도 존재하고 37짜리도 존재합니다. 그러면 둘 다 존재하니까 염소의 평균 원자량은 36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뭘 고려해야 하냐면 자연계에 존재하는 존재 비율을 고려해야 돼. 존재 비율이 많은 쪽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35짜리가 자연계에 좀 더 많으니까 36보다 35 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겠지. 결론부터 말하면 35.5가 나오거든요. 35.5 전체 평균 원자량이. 시험 문제에서 이걸 딱 구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나와. A라는 물질, B라는 물질에 질량 수를 주고요. A라는 물질의 존재 비율이 좀 더 높다고 줍니다. 그럼 평균 원자량은 36보다 클까 작을까가 문제예요. 작겠죠? 36보다 작은 35짜리가 더 존재 비율이 크니까. 이게 그래서 36보다 작냐 크냐만 판단해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등장을 하고요. 두 번째는 완벽하게 존재 비율을 고려해서 평균 원자량을 구하는 문제가 나오고. 그죠? 실제 구하는 방법은요. 전체 이게 퍼센트니까 백분율이잖아. 100분율을 전제로 해서 34.969짜리가 75.76% 존재하고 36.966짜리가 100분의 24.24%를 차지한다. 라고 계산식을 세워가지고 35.5라는 숫자를 구해내게 되는 거예요.
자연계에 존재하는 비율을 백분율로 함께 구해낸다는 게 평균 원자를 구하는 방법이야. 근데 이게 이제 문자로 막 나오기도 하고 굉장히 우리 시험 문제 풀 때 이제 대비할 때 굉장히 많은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만나게 될 겁니다. 네, 기본 원리는 이 원리로 구한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겠어.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수소인데 수소는 세 가지 동위원소를 방금 봤잖아. 그래서 하나, 첫 번째 수소, 중성자가 붙어있지 않은 수소를 이제 그냥 일반 수소라고 불러주고 중성자 하나가 붙어있는 수소를 중수소라고 하고 중성자 2개 붙어있는 걸 삼중수소라고 하는데 자연계에 존재하는 비율을 봐봐. 일반 수소가 99.9885가 있고요. 중수소가 0.012로 있죠. 삼중수소, 일단 삼중수소는 있어 없어? 없죠. 동위원소라고 소개해놓고 자연계에는 존재하지 않는데 뭔 소리일까?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만들어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를 평균 원자량 구할 때 삼중수소는 넣어 안 넣어? 넣지 않고 구한다는 얘기야. 얘는 질량수가 1이고 얘는 질량수가 2니까 평균 원자량은 1.5보다 작을까 클까? 작아야죠. 1에 치우쳐져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1자리가 훨씬 자연계에 많이 있으니까. 그죠? 이 정도 판단할 수 있으면 됩니다. 실제로 구하면 막 소수점 나오고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일단은 만약, 정약 이런 것만 판단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나머지 수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것들만 써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 대입해서 평균 원자량을 구해낼 수 있으면 됩니다. 자, 탐구전에 한번 볼게요. 우리 이제 이거를 분석하는 방법인데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표는 몇 가지 원자 또는 이온이다 라고 줍니다. 원자 또는 이온이다. 이거 표만 딱 보고도 누가 원자인지 누가 이온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자, A, B, C, D라는 원자 또는 이온이 있는데 양성자수하고 전자수를 비교하면 되겠죠. 양성자수랑 전자수가 똑같다면 원자인 거야. 그죠? 중성이니까. 하지만 양성자수하고 전자수가 다르다면 전자수가 더 많죠. 뭐야? 이온이네. 어떤 이온? 음이온이네요. 몇가 음이온? 이가 음이온이네요. 전자가 2개 더 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양성자수가 동일한 A, B, C가 있어. 그치? 양성자수가 동일해. 뭐죠? 셋의 관계는 동위원소 관계인 거야. 동위원소 관계이고요. 중성자수가 다 다르죠? 중성자수가 다 다릅니다. 일단은 뭐 C는 이온이니까 동위원소에서 뺀다고 하더라도 이 두 녀석 A하고 B는 동위원소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누가 더 무거울까? 당연히 B가 더 무겁겠네요. 그래서 A, B 중에 누가 끓는 점이 높으냐? 이게 문제야. 누가 끓는 점이 높죠? B가 끓는 점이 높아야 하는 거야. 왜? 더 무거우니까. 더 질량이 많이 나가니까. 이런 거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요. 마지막 D는 뭡니까? D는 양성자수, 전자수 똑같으니까 얘도 뭐야? 원자죠. 원자 번호 10번 네온입니다. 그죠? 그래서 A, B, C는 원자 번호 8번 산소이고요. D만 네온인 걸 판단할 수 있겠네요. 그죠? D만 다른 종류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 있겠네요. 자,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 이용해서 풀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나오는데 혹시 몰라서 얘기할게요. 이게 뭐냐면 수소가 아까 3가지가 있다 그랬잖아. 3가지가 있는데 얘는 그냥 H라고 쓰고요. 얘는 여기 나와 있듯이 어디 갔어? 책에 듀테리움이라고 해서 D라고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삼중수소는 트리튬 그래가지고 T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물은 H2O라고 쓰잖아. 이거는 요 기본적인 수소 가지고 만든 물이야. 근데 하지만 중성자가 하나 붙어있는 요 수소를 이용해서 물을 만들 수 있겠지. 이거를 일반적으로 D2O라고 씁니다. D2O. D2O라는 화학식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D2O가 뭐다? 중수소로 만든 물을 말해요. 얘 갖다가 만약에 물을 만든다면 T2O라는 물을 만들 수도 있겠죠.
왜냐면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잘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H2O, D2O, T2O라는 용어가 딱 나오더라도 이거 중수소로 만든 물이라는 거고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경수, 아주 가벼운 물 경수라고 하고요. 좀 무겁죠. 무거운 물 중수라고 불러줍니다. 얘는 물을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경수, 중수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자의 구조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자, 앞으로 쭉 넘어갈게요. 쭉 넘어가서 이제 원자를 구성한 입자를 발견하는 과정을 좀 볼게요. 쌤이 정리를 쭉 할 때 여러분들은 이제 그 연도 있죠. 연도. 몇 년도에 했는지 그 연도를 뭐 외우라고 하는 학교가 있기도 해서 연도를 좀 봐봐. 먼저 1897년 전자의 발견이 나오는데 자, 원자 모형의 변천사를 머릿속에 좀 넣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원자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사용한 사람은 돌턴이에요. 돌턴이라는 사람이 원자에 대한 개념을 처음으로 이야기한 사람이야. 돌턴이 말한 게 뭐냐면 물질을 잘게 쪼개면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작은 입자가 나온다. 그것을 원자, 에이텀이라고 한다. 그래서 원자에 대한 개념을 처음 잡았어. 원자는 당연히 중성 상태입니다. 중성 입자라는 걸 또 이 사람이 처음 제시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제시한 모형이 그냥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아주 단단한 중성 입자를 제시하는 거야. 이게 원자다라고 말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 모형과 어때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원자 모형, 진리라고 하면서 원자 모형을 먼저 배우고 온 거예요. 양성자도 있어야 되고 중성자도 있어야 되고 전자도 있어야 하는데 돌턴 시대 때는 그런 걸 몰랐다는 거지. 원자는 그냥 공이야. 공 같은 모양이야. 공 모형이라고 불러줍니다. 이 돌턴이 이렇게 공 모형을 제시해서 이제 과학자로서 명성을 떨칠 무렵에 새로운 과학자가 나타나게 되죠. 그 과학자의 이름은 바로 톰슨입니다. 톰슨이라는 과학자가 드디어 어떤 실험을 통해서 이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전자를 발견하게 돼요. 자, 실험의 이름 좀 기억해야 됩니다. 음극선 실험입니다. 음극선 실험을 통해서 전자를 최초로 발견하게 됩니다. 발명했다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전자를 만들어낸 게 아니죠. 있는 전자를 발견한 게 맞아요. 발견해낸 겁니다. 전자를 어떻게 발견하냐면 음극선 실험을 하는데 음극선 실험이 뭐냐면 바로 이게 음극선 실험이에요. 봐봐. 이게 뭐냐면 진공상태 유리관에다가 이렇게 금속으로 만든 전극을 2개 집어넣고 금속도 자 이때 당시에 톰슨의 입장이 되어봐. 톰슨은 아직 전자를 발견하기 전이야. 세상의 모든 물질은 원자로 되어 있다고 돌턴이 말씀하셨어. 그지? 그래서 이 금속판도 원자로 되어 있다는 걸 이제 밑에 전제로 깔고 실험을 한 거야. 그래서 강한 마이너스를 왼쪽 금속판에 걸고요. 강한 플러스를 여기다 걸었더니 마이너스 금속판에서 플러스 쪽을 향해서 어떤 빛 같은 물질이 튀어나간다는 거야. 빛 같은 물질이. 2가지를 가정을 했어요. 이거 빛인가 보다. 에너지를 많이 공급하다 보니까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바뀌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닐까? 이거 빛 아니야? 빛. 2번째, 이거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 금속판에서 뭔가 튀어나왔으니까 이거 원자가 튀어나온 거 아닐까? 원자는 중성이잖아. 2가지를 놓고서 이제 추가 실험을 한 거야. 첫 번째, 빛이라면 첫 번째, 요 실험이 가능할까요? 빛이 자석에 휘나요? 아니죠. 빛은 아니네. 또 하나, 이게 빛이라면 바람개비를 돌게 할 수 있어요? 빛이 바람개비를 돌게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바람개비를 돌게 하고 또 자석에 의해서 운동 방향이 바뀌는 것을 통해서 얘는 질량을 가진 어떤 입자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럼 원자인가 보다. 근데 이상하지? 원자는 중성인데 왜 자석이 반응해? 추가 실험을 합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를 위해 전기장을 걸어주고요. 음극선을 쏘는 거야. 어떻게 되지? 플러스 방향으로 흑니다. 다시 말해서 얘는 원자가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이 실험들을 통해서 음극선, 우리 마이너스 여기서 튀어나오는 그 입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으며 일정한 질량을 가지고 있는 어떤 입자다라는 걸 알아내게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음극선 실험입니다. 추가적으로 음극선은 이렇게 직진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긴 해요. 빛의 성질과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긴 하지만 질량을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톰슨이 전자라는 존재가 원자 속에 박혀있다라는 걸 알아내요. 그래서 이렇게 전자가 박혀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원자는 중성이어야 하기 때문에 플러스로 된 바탕에 전자가 박혀있는 모습으로 원자 모형을 바꾸게 되는 거지. 이 모형을 뭐라 그래? 전자 바다 모형이라 그래. 전자 바다 모형 또는 푸딩 모형이라고 불러줍니다. 전자 바다 모형, 푸딩 모형이라 해요. 어떤 플러스 바다에 전자가 둥둥 떠다니는 모습 또는 푸딩처럼 전자가 떠다니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 굉장히 오랫동안 원자는 공모형이라고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 아니야, 공모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전자가 박혀있는 모양이 맞아 라는 걸 처음으로 알아낸 사람이야. 전자를 발견했죠. 톰슨이 그래서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로 등극하게 되어 굉장히 유명해지면서 세계 각지에서 톰슨의 제자가 되겠다면서 많은 과학자들이 모입니다. 그 모인 과학자 중에 천재 과학자가 있었으니 그 이름이 러더퍼드입니다. 러더퍼드라는 과학자가 등장을 해서 러더퍼드라는 과학자가 자신의 스승, 즉 톰슨의 이론이 맞다는 전제하에 또 실험을 설계해요. 그 실험의 이름이 바로 이거죠. 이 실험입니다. 자, 실험의 이름은 바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에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고요. 이걸 통해서 뭘 발견하냐면 원자에 뭐가 있다? 핵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알아내면 자기 스승이 이론이 맞다는 전제하에 금박을 준비해. 금을 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금을 얇게 만들어 놓은 곳에 알파 입자를 쏠 건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건 알파 입자의 정체입니다. 알파 입자는 헬륨 원자 핵이야. 헬륨 원자핵은 우리가 알고 있어요. 양성자 2마리와 중성자 2마리로 구성되어 있는 굉장히 무거운 입자입니다. 물론 질량수 4짜리 무거운 입자고 전체적으로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는,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를 쏘게 되는 거야. 빵 쏩니다. 러더퍼드의 예상은 어떻게 예상했냐면 그 다음 밑에 나와 있는 이렇게 예상을 해요. 이 예상값입니다. 플러스가 이렇게 너덜너덜 퍼져 있잖아. 퍼져 있는 플러스를 향해서 밀집되어 있는 알파 입자를 빵 쏘니까 대부분 다 뚫고 지나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를 쐈으니까 여기 있는 전자들 때문에 전자가 플러스를 당길 테니까 약간은 전자 때문에 휠 수는 있겠다. 그래서 약간 휘어져 있는 거 보이죠? 그 전자 때문에 약간은 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예상을 한 거야. 실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예상을 한 거지. 러더퍼드가 이런 말 했다 그랬죠? 러더퍼드가 자기 편지에다가 내가 지금부터 실험을 할 거야. 종이에다가 대포를 쏘는 실험을 할 거야 라고 실제 기술을 했어. 종이에다 대포를 쏴. 어떻게 될까? 다 그냥 뚫고 지나가겠죠. 이렇게 뚫고 지나갈 거라고 예상을 한 건데 실제 실험 결과는 어떻게 됐어? 이렇게 됐습니다. 뚫고 지나가는 게 더 많긴 했어. 하지만 특정한 방향, 어떤 일정한 방향으로 딱 이 원자의 중심 방향으로 쐈을 때만 강하게 휘거나 완전 반대로 튕겨 나오는 현상이 발생된 겁니다. 러더퍼드는 뭐라고 또 기술하냐? 내가 대포를 쐈는데 대포가 튕겨 나왔어. 어디로 쐈을 때만?
원자의 중심에 쐈을 때만. 원자의 중심에 그럼 뭐가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야? 강력한 플러스가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승님이 말한 대로 플러스가 너덜너덜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 뭉쳐 있구나라는 걸 알아낸 거죠.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원자에는 핵이 있다. 원자 핵을 발견하게 된 거야. 그래서 러더퍼드가 원자 중심에 핵이 있다는 걸 그림을 그리고 바깥에 전자가 돌고 있는 모형, 우리가 아주 익숙한 이런 모형을 제시한 사람이 러더퍼드입니다. 이 모형을 궤도 모형, 다른 말로 행성 모형이라고 해요. 마치 행성이 태양 주위를 돌듯이 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돌고 있다는 거지. 이런 모형을 제시한 게 러더퍼드입니다. 러더퍼드가 원자핵을 발견했을 뿐더러 천재라고 부른 이유가 뭐냐면 원자핵을 발견했을 뿐더러 원자핵을 구성하는 입자가 양성자가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도 알아내고 또 모두 예측한다? 중성자라는 것이 있을 거야 라고 예측까지 한 게 러더퍼드의 업적이야. 거의 다 발견했어. 거의 다. 중성자만 예측하고 실제 발견은 못하고 쌤이 알기로 중성자 예측까지 하고 전쟁터로 2차 세계대전인가? 전쟁터로 가서 죽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튼 그런데 러더퍼드가 이렇게 원자핵, 양성자, 중성자까지 예측하는 것까지 해줍니다. 그 양성자를 발견하는 과정은 어떤 과정을 통해 발견하냐면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좀 이상한 일이 발생을 해요. 봐봐. 지금 적어볼게. 먼저 이 전자를 발견한 게 1897년이고요. 러더퍼드가 원자핵을 발견한 게 1911년이에요. 문제 없죠? 이렇게 순서대로 오는데 양성자를 발견한 게 1913년인가? 뒷장에 있는 거죠. 1919년이다. 1919년이거든요. 1919, 1919년인데 이게 문제 없는데 중요한 건 양성자의 어떤 모습, 양성자의 실제 모습을 먼저 발견해낸 사람이 1800 어디였어? 양극선의 발견. 이게 뒤에 있다. 양극선의 발견돼서 이게 1886년이면 톰슨이 전자를 발견하기도 이전에 양극선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전에 1886년에 이미 양극선이라는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아까 음극선 실험을 하잖아. 음극선 실험을 할 때 이 마이너스극, 음극에서 뭔가 튀어나가는 것만 발견한 게 아니라 양극에서 음극 쪽으로 뭔가 나오는 것도 발견을 한 거야. 하지만 당시 과학기술로는 그게 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어. 근데 그거를 러더퍼드가 그게 양성자야라는 걸 알아내준 거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런 실험이 필요합니다. 이거 이해할 거야. 그냥 실험이 안 되고 이 양극선을 발견하려면 수소기체를 집어넣고 실험을 해야 돼. 수소기체를 집어넣고 실험을 해야 합니다. 아까 음극선 실험 같은 경우는 진공 상태에서 실험을 하거든요. 하지만 양극선까지 발견하려면 수소기체를 좀 집어넣고 실험을 해야 돼. 수소기체의 모습은 양성자 하나랑 전자 하나가 이렇게 돌고 있는 게 수소의 모습인데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강한 고전압을 걸어준다는 건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야. 에너지를 공급하면 이 두 녀석 중에 누가 에너지를 흡수하는 주체가 될까? 전자입니다.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하게 돼. 우리 상식적인 내용으로 전자가 멀리 도망가지 못하고 이 주변을 돌고 있는 이유가 뭐야? 플러스가 전자를 잡아당기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전자한테 에너지를 겁나 공급해주면 어떻게 될까? 얘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겠지. 엄청 벗어나서 전자가 완전히 다른 곳으로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그럼 뭐만 남게 돼?
플러스 혼자 남게 되고 전자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다른 표현법으로 뭐가 되었다? 이온화된 거야. 지금 표현법으로는 플라즈마 상태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당시에는 이온화되었다, 플러스 마이너스 나눠졌다고 표현을 해요. 이온화, 강한 고전압을 통해서 이온화시킨. 그래서 여기 양성자 하나, 딸랑, 양성자 혼자 있죠? 전자 따로 떨어져 있죠? 그래서 전자는 플러스 쪽을 향해서 움직일 거고 양성자는요, 마이너스 쪽을 향해서 움직일 거 아니야? 양성자의 흐름을 사람들이 관찰한 거야. 그게 양극선이라고 이름 붙였던 겁니다. 그다음에 전자의 흐름을 음극선이라고 이름 붙였던 거지. 양극선의 정체, 음극선의 정체를 이렇게 알아내게 됩니다. 이거를 1886년에 이미 이 골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양극선을 발견을 미리 했었는데 이게 정체가 뭔지 몰랐는데 나중에 러더퍼드가 그 양극선이 바로 플러스 입자야 이거야. 즉 양성자야 라고 처음으로 이름을 붙이게 된 거죠. 그래서 양성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소 같은 경우는 양성자가 하나 있는 녀석이야. 그래서 양성자 하나밖에 없으니까 질량도 1이겠죠. 질량이 상대적으로 1이야 라고 했는데 헬륨을 연구합니다. 헬륨은 원자 번호가 2번이거든. 양성자 2개 있거든. 질량도 2여야 할 거 아니야. 실제 질량을 재보니까 얼마였을까? 4가 나온 거야.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됐어. 왜? 중성자가 발견된 지 전이니까. 이거를 의아하게 생각한 겁니다. 누가? 러더퍼드가. 이상하다. 얘는 원자번호 1번 양성자 하나, 얘는 원자번호 2번 양성자 2개인데 왜 질량은 4배 차이 나지? 혹시 전기는 띄고 있지 않지만 질량만 차지하고 있는 어떤 입자가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뭘 예측했다? 중성자라는 게 있을 것 같다. 예측까지 한 겁니다. 실제 자기가 발견하지는 못했어. 중성자는 전기를 띄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 32년도에 러시아의 체드윅이라는 과학자가 베릴륨 원자에게다가 알파 입자를 쏘는 실험을 통해서 중성 입자가 튀어나오는 걸 관찰하게 됩니다. 그걸 중성자를 발견하게 되는 사건이 되는 거지. 시험 문제 이런 거 나옵니다. 이 시간 순서도 나오지만 중성자가 왜 맨 마지막에 발견되었니? 물어보기도 해요. 이유가 뭐지? 전기를 띄고 있지 않기 때문인 거야. 다른 말로 전하를 띄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발견됐다는 거 알고 있으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가 첫 번째 원자의 구조에 해당하는 내용들이에요. 원자의 구조 파트는 사실 시험 문제에서 어렵게 나오는 거는 많이 없어 보이죠. 실력 문제까지 쭉 뒤에 넘기면 이런 것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이건 이거일 것이야, 이건 이거일 것이야 예측하는 문제들을 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리 말하지만 이번 파트, 이번 기말고사 파트는 확률 싸움이에요. 확률 전쟁입니다. 우리 중간고사는 어떤 수학 비례, 수학과 비례식과의 싸움이었다면은 이번 파트는 확률 전쟁이에요. 확률 전쟁. 이게 뭘까? 이 녀석이 누구지? 빨리 알아내는 거. 얘가 헬륨인지, 얘가 네온인지 빨리 알아내는 걸 할 수 있어야 돼. 굉장히 이상한 정보들을 줘요. 오늘 방금 배웠던 양성자수, 중성자수 이런 쉬운 정보를 줄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 배우게 될 홀전자수 뭐 이런 거. 원자가 전자수, 최외각 전자수 이런 걸 준 다음에 이 A라는 물질은, A라는 원소는 홀전자수 분의 원자가 전자수의 비가 3이다. 뭐 이런 정보를 주는 거예요. 이게 누구지? 정확하게 이제 홀전자수가 뭔지, 원자가 전자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그걸 찾아내는 거죠. 확률 싸움이라는 게 이게 누군지 빨리 찾아내는 게 이제 문제 푸는 요령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우리 잠깐 쉬었다 할 건데, 선생님이 이번 파트에 해당하는 거 프린트를 좀 해서 볼게요. 추가로 문제 풀 수 있게. 잠깐 쉬었다 할게요.